3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하루 만에 다시 내렸습니다. 잭슨홀 강연에 대한 관망세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 박 지표가 대체로 부진하게 나오며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감을 높였습니다. 3대 지수는 1% 내외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본과 독일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며 경제 둔화 우려감을 높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영국이 0.42% 하락했고 독일과 프랑스 지수는 각각 1% 이상 떨어졌습니다. 허리케인 아이작에 대한 우려가 약화되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전일보다 87센트 하락한 배럴당 95달러 40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실시한 5년 및 1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발행금리가 종전 입찰 때보다 하락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조만간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노동시장의 개선이 성장 둔화로 느려지고 있다는 뜻으로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37만 4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자, 오래 기다렸던 글로벌 시장의 대형 이벤트,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열리게 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제 버냉키 의장과 드라기 총재의 발언을 숨죽인 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 랠리를 이어갔죠. 이벤트를 코앞에 두고 다시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하루 만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관망 심리도 강했고 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이슈들 정리를 해보고 또 이제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9월 달에 대한 전망도 이어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인백스엘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표부터 확인해 볼게요.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 부양책을 쓰겠다고 버냉키 의장이 말한 바 있는데 간밤 고용과 또 소비 관련 지표들이 나왔죠. 결과 어떻습니까? 네, 고용 관련 지표는 뭐 보합 수준이었고요. 네. 그 밖의 지표들도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신규 실업시장 신청 건수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드리는데요. 2주 전 수치와 크게 변동이 없는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37만 4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2주 전 수치와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37만 건으로 이보다는 조금 더 나온 수치인데요. 그렇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8월 들어서 실업자 수가 10,000명 정도 현재 증가한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 달 평균으로 보면 37만 건을 소폭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8월 들어서 신규 실업자가 조금씩 늘어나자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의 한 달 평균도 36만 건 후반에서 37만 건 초반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누적 실업자 수는 큰 변동이 없는 332만 명 수준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에 대한 의구심이 현재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2분기 GDP 경제 성장률 수치의 세 항목을 보면 설비 투자 증가세가 예비치보다 현재 감소하고 있어서 기업들의 설비 의욕이 감소할 경우에는 고용은 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 이런 쪽에서 소비 지표가 조금 더 올라와 주지 않는다면 현재 실업자들의 움직임 이런 쪽에서는 수치가 긍정적으로 좀 올라오기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은 0.4%가 전달보다 증가했는데요. 예상치는 0.5% 증가를 예상을 했지만 이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역시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 여건이 불안한 부분에서 개인들이 소비 지출에 자신감을 현재 갖기에는 다소 힘든 구석이 지표에서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다음 달 열리는 ECB 통화정책회의에 집중하는 모습도 간간히 보여지고 있는데요. 드라기 총재가 회원국 국채 매입에 나설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어제 이제 드라기 총재가 이와 관련된 네. 그 힌트를 좀 냈었죠. 뭐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독일을 겨냥해서 ECB가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더라도 이는 ECB가 절박한 수준에서 현재 정책적 여지를 고려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해 달라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9월 6일 있을 ECB의 정례 통화 정책 회의에서 이른바 S&P 프로그램 회원국의 국채를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부분을 드라기 총재가 꺼내 들지가 현재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나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다소 현재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독일의 자유민주당도 만약에 ECB가 회원국의 국채 매입을 직접적으로 가동할 경우 이는 유로존의 EU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내용을 현재 강력히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드라기 총재는 그 런던 올림픽 시즌 때 한 컨퍼런스에서 ECB의 역할에 대한 그 기자회견을 통해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메르켈 총리와 슈이블레 장관이 휴가를 떠나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메르켈 총리는 오늘까지 중국에 머물고 있고 분데스방크의 총재는 현재 캔자스시티의 잭슨홀 컨퍼런스의 참석차 미국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백기를 시점으로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의 갈등을 좀 부지키는 이런 자신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현재 개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9월 6일 국채 매입을 가동하겠다라는 의사를 이미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독일의 입장과 얼마나 많은 그 시간 동안 조율을 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이 3차 양적 완화 시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뚜렷한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시장의 모든 관심이 오늘 밤 잭슨홀 미팅으로 쏠려 있는데 과연 버냉키 의장이 QE3 카드를 꺼내들지 관전 포인트 한번 점검해 볼게요. 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네. 지속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7월 이후부터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도 오늘 뉴욕 증시가 조금 하락한 부분은 QE3의 가능성 이런 부분이 좀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투자자들의 현재 마인드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중지를 모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2분기 GDP 경제 성장률 수치가 예비치보다 소폭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 베이지북의 내용도 완만하지만 성장세가 현재 조금 더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는 것으로 현재 지표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FOMC 미팅의 현재 경제 지표의 그 토론에서 다뤄질 안건의 기본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다음 달 7일에는 8월 그 미국의 실업률 수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내용까지 아마도 버냉키 의장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번 그 잭슨홀 연설에서는 시장의 기대는 상당히 높지만 네. 예상보다 버냉키 의장이 그 기대에 충족해 줄 수 있을 만큼은 조금 모자란 그런 그 답변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시장도 중지가 좀 모아진다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3차 양적 완화 이 발언이 없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정말 클 텐데요. 그와 관련된 대응 전략도 좀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슬로바키아 피코 총리가 유로존 붕괴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유로존에서 현재 돌아가는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우회적으로 이제 불만을 그 표시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유로존의 부채 위기는 스페인의 문제가 현재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리스는 계속 긴축 연장을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독일이 이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극복 방안을 내놓지 못하자 슬로바키아의 피코 총리가 유로존 붕괴 가능성이 절반 이상 된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로베르트 피코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우려를 밝혔는데요. 피코 총리는 그리스나 스페인 등 그 위기 극복 방안에 그 대응 노력이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바키아는 2009년에 유로존에 편입한 국가인데요. 비교적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슬로바키아를 비롯해서 일부 유로존 국가 중에서 그리스나 스페인 등 위기 극복 방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핀란드나 네덜란드, 그 다음에 독일 등 이런 부분들이 현재 그리스나 그 다음에 스페인의 위기 극복의 흐름과 무관하게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검토도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현재 오늘까지 중국을 방문 중에 있는데요. 유로존 채권 세일즈 외교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뭐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네. 그 메르켈 총리가 원하는 만큼은 좀 조금은 좀 미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바오 총리에게 스페인이나 현재 이탈리아 국채를 좀 매입해 달라, 유로존의 국채 매입에 지속적으로 나서 달라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원자바오 총리는 중단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독일이 유로존의 위기 극복 방안 이런 점에서 리더십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그 나서주지 않는다면 국채 매입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독일산 항공기 구입에도 50대 규모로 매입 의사를 수락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그 메르켈 총리의 입장을 조금 두둔해준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이 현재 파생 상품 거래 이런 부분을 상당폭 줄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유로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아직까지는 매우 커우셔스한 현재 조심스러운 입장이 지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미국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작물 작황도 부진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포도 작황, 와인 생산량에도 차질이 있을 거라는 의견도 나왔던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밀이나 옥수수, 네. 뭐 이런 쪽들도 많이 이제 그 거론이 되는데요. 포도도 이제 뭐 와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설이나 가뭄 이런 쪽의 내용들이 유럽 기후의 변화로서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 이런 점이 올해 프랑스의 와인 생산량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스테판 르폴 프랑스 농업부 장관은 올해 작황이 좀 부진할 것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해는 약 5,100만 헥타의 와인 생산량이 있었는데 올해는 4,200만 헥타로 크게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 와인 산지에서도 수확량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가뭄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이탈리아도 와인 농가 연합이 현재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 생산량이 4,300만 헥타로 지난해 대비 10% 현재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곡물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포도 작황도 현재 좀 줄어든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프랑스의 와인 소비량은 최근 6년 만에 올라온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와인 소비량이 조금 더 늘었는데요. 이렇게 불황에도 불구하고 와인 소비가 줄지 않고 느는 것은 술로 풀어야 될 고민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소주의 그 수요량이 현재 조금 1분기 때 상반기에도 좀 늘어난 수치를 보였는데요. 대중주의 그 소비량은 상당히 현재 안정세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하디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중앙경제연구원 남문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오늘 밤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 대한 관망 심리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도 상승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가 나왔던데 남문호 원장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예,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네. 참 심리적인 부분이 강한 것 같은데요. 일단 주가가 상승을 한 이후에 상당히 좀 많이 상승했죠. 상승한 이후에 이제 오늘 잭슨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경기 부양 체계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주가가 하락한 흐름이었다면 오히려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오늘 미국 증시의 하락은 소비 지출의 문제와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지표들은 상당히 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간의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곧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망감들의 매물이 좀 터져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담들이 또 같이 있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요, 독일의 어떤 실업률이 좀 안 좋게 나와 부분과 그리고 유로존의 경기 선행지수 등의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 등의 어떤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동반적으로 하락한 오늘 아침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경계감, 관망 심리가 국내 수급에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이상로 전문위원님, 글쎄 네. 오늘도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계속 좀 이어질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시장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관망 심리가 강한 가운데 코스피는 영향을 받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만큼 스몰캡 위주로 좀 많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들이 좀 나시는 부분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를 공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만큼 대형주를 움직이려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대형주는 조금 위축된 분위기가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강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늘면서 계속적인 유동성 자체가 공급이 되고 있는 반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절제된 느낌이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심리적인 지지선인 1900선을 어제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장 마감 때 다시 올라가는 모습 자체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인데 뭐 무리한 투자보다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절제된 모습을 좀 보이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아직까지 코스닥 개별주 쪽으로 조금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 수급 자체가 지금은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변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 게임이다 그런 말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랠리를 계속하는 종목군이 랠리를 계속적으로 한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예, 어제는 뭐 주요 이평선을 하회하는 좀 음봉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1900선 지지는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남은호 원장님, 그럼 어제장 흐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 전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상당히 좀 많은 매도를 보였습니다. 장중 한 6천 계약 정도까지 순매도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 7월 27일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과 현물에서의 매수세가 일어난 이후 베이시스가 확대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론 베이시스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도가 나타난다면 이 프로그램 매도세가 동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죠.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하락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선물에서 매도, 곧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 한 4,400억 이상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 지수는 장중 1,90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1,906포인트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요. 이러한 프로그램, 즉 머리 없는 매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은요. 7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전일 같은 경우에는 한 1,300억 정도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파생과 연계해서 투자를 잘 하지 않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연기금의 이러한 매수는 중장기적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 모멘텀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전일에 어느 정도 좀 깊은 하락이 있었는데 거래량이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이 7억 5천만 주가 넘는 이런 거래량은 분명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 이제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 마이너스권이었는데요. 일단 500포인트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역시 코스닥에도 누가 존재했느냐? 연기금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기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파생 즉 선물과 옵션에 연계되어서 이 프로그램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래소 시장에서 좀 더 자유로운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들이 아직은 많은 코스닥 종목으로 접근이 좀 더 쉬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중장기적 전망 또한 좀 상당히 좀 양호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8월 중순 이후에 이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세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또 뭐 거래량 또한 7억 5천만 주 가까운 거래량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서 코스닥의 상대적인 어떤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할 수가 있겠네요. 네, 어제는 외국인의 선 현물 매도로 이 베이시스가 하락하자 프로그램 매물이 좀 폭발적으로 나왔었던 하루였고 또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연기 매수가 들어오면서 500포인트는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가 워낙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승한 업종은 세 업종밖에 없네요. 네. 섬유의복과 그리고 비금속 광물, 운수창고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섬유의복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한세시럽이라든지 전방 등의 종목들이 상승했고요. 기타 비금속 광물 같은 경우에는 좀 낙폭 과대와 그리고 추가적인 경기의 어떤 회복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전망에 접근된 것 같습니다. IS 동서 그리고 일신석재. 운수창고는요 세방이라든지 그리고 천일고속 등의 소형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한 부분이 있고요. 코스닥 약세 종목은요 역시 이제 의료 정밀이 좀 많이 차지했는데요. 일단 미래산업의 급락이 좀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차일강금속, 포스코와 고려아이언 그리고 현대제철 모두 다 좀 어저께는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 증시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주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밀려다 보니까 삼성증권, 네. 대우증권 등의 종목들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건설주, 대우건설 그리고 금융주 또한 은행주들, 신흥지주, 우리금융 지주 등의 종목들이 동반적으로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네, 어제 전반적으로 본다면 좀 대부분 업종이 많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경기 방어주를 띠고 있는 성격을 띠고 있는 업종들이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님, 그럼 이 가운데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다면 어떤 종목입니까?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뭐 최대한 뭐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제 시장 자체가 좀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SK이노베이션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제 정유주 같은 경우에 큰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안에 내용을 한번 먼저 보신다면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덴빈이라는 태풍하고 그리고 그 전에 또 볼라벤이라는 태풍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손해보험주의 변동폭이 좀 컸었는데 미국에서는 태풍이 이제 규모 자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집도 날아가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허리케인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작이라는 허리케인이 좀 불었습니다. 그래서 정유시설에 대해서 피해를 좀 입힐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존재를 하면서 국제유가가 좀 상승을 했었다가 그 우려감이 완화가 되면서 유가 자체가 하락했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정유주 자체의 하락폭이 좀 크게 생겼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수급적인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기관의 차익 매물성이 좀 강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를 비롯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2분기에 정제 마진을 앞서서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제 강하게 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대우조선 해양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증시하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를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답이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만큼 큰 폭의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뭐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중국 소비 모멘텀이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고, 대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동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큰 폭의 1.8%의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조선업황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2분기에 실적 모멘텀 또한 상당히 줄었죠.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를 나타내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좀 많이 배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그런 부분을 작용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관점으로 대응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의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그 테마의 흐름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또한 아무래도 지수에 대한 압박의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좀 개별적 흐름들이 나타난 하루였는데요. 강세 업종으로는 우선 키스트 파라다이스가 속한 오락문화업종과 그리고 에듀박스 등의 출판 매체 복제, 그리고 로만손, 한국가구 등의 종목들이 있는 기타 제조업, 그리고 섬유의류,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특히 뭐 네오이즈 인터넷의 종목의 연속적인 흐름들이 나타난 코스닥 강세의 흐름이 있습니다. 반면 약세 업종으로는요,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더 차지했는데요. 일단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평화전공 등의 운송 장비 부품과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거래소에서는 의료 정밀이었죠. 서울 반도체, OCI 머티리얼즈 등의 종목들이 하락했고요. 또 시멘트 관련 기업들 중에서 동양시멘트, 유진기업 등의 비금속 업종의 하락과 그리고 화학업종도 마찬가지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지, 바이오랜드 등의 종목들이었고요. 기타 안랩이라든지 골프존 등의 종목들도 종목 최근 상승에 따른 부담감으로 좀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쪽에서는 개별주 중심의 강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그래도 그 눈에 띄는 흐름을 뭐 좀 담았어요. 뭐 키워드를 한번 잡아본다면 네. 중국과 음원이 있겠죠. 요즘은 중국이라는 기대감이 붙으면 무조건 상승한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뉴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말맞추기 식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15,800원 종가상으로 기록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죠. 그만큼 신고가였는데요. 중국 소비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좀 어느 정도 좀 회복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들어오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또 특별한 게 한 가지가 있죠. 외국인 카지노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좀 생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충분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SM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날 뭐 네오이즈 인터넷을 좀 말씀드렸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어제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음원주 자체에 상당히 강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도 시총 1조를 넘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시총 1조는 의미 있는 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시총 1조짜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52,500원 정도 선이 되는데요. 그 부분 자체를 강하게 지지를 하면서 어제도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분위기를 탔는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꺼지기는 사실상 힘들다, 그렇게 보시고 일단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신고가입니다. 그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고요. 아니면 신저가라든지 신고가, 이 두 가지 종목군은 꼭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매매 동향 확인을 해볼 텐데요. 남은호 원장이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었는데 어떤 종목 위주로 사고 팔았나요? 전일 외국인과 기관 매매 동향 참 재밌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둘 다 이제 매도한 부분이지만은요, 신기하게도요,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이 곧 기관들의 매도 상위 종목이 되었고요.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이 또 기관들의 매도
상위 1위 종목으로 이제 차지하는 서로 엇갈린 흐름이었네요. 전체적으로는 같은 방향이지만 종목별로는 철저히 다른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SK 이노베이션을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으로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위아를 매수를 했는데요. 이 종목만큼은 기관도 매수를 같이 동반적으로 했습니다. 반면 기관들이 매수를 가장 많이 한 종목은요, LG전자가 차지했고요. 이는 외국인 매도 1위의 종목이 LG전자임을 본다면 서로 대칭 지점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도도 같이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이 동반적으로 매도를 한 부분이고요. 반면 이제 기관이 매도한 NHN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한 NHN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좀 매수를 보인 그런 하루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이상로 전문위원님 어떤 흐름 나왔습니까? 네, 한번 종목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시면요. 다음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파라다이스, 메디톡스, 안랩 같은 종목군이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스틸플라워, 그리고 SM, CJ홈쇼핑, 유비벨룩스, 그리고 CJ E&M 같은 종목군이 있으면 일단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 음원 콘텐츠 쪽에 상당히 비중을 좀 많이 실었다.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도 바이오 제약 그리고 의료정밀 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CJ홈쇼핑, SM, 게임빌, 그리고 메가스터디 같은 종목군이 있겠고요. 그 기관에서는 BHI, 컴투스, 파트론, JC 같은 종목군 매도를 많이 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9월 증시 전망도 궁금한데요. 과연 오늘 밤 열리는 이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Q3가 나오지 않는다면 혹시 좀 급락세가 이어질지 남문호 원장님께 그 전망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Q3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요, 경제 지표가 좋아지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 또한 전고점 부근에 지금 부딪힌 상태에서의 우려감이지 경기 전반에 대한 우려감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Q3가 실제 바로 가동되지 않더라도요, 기술적인 분석 정도의 어떤 조정, 한 1.5% 정도 내외로 지금 지수대에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충분히 지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결국 Q3는 결국 나중에 우리가 다시 양적 완화했던 부분을 걷어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할수록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펀더멘탈은 양호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중앙경제연구원 남문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이슈를 보였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닥은 강세를 보인 반면 코스피 쪽에서는 이 큰 폭의 조정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제 말씀하신 현대글로비스는 그 가운데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오늘 살펴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시장이 한 1% 넘는 조정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현대글로비스 같은 네. 경우도 그렇고 시장의 좀 트렌드 자체가 좀 강한 종목들이 계속 가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잭슨홀 컨퍼런스나 이런 부분 좀 영향도 좀 있겠지만 이러한 또 불안한 시장에서 여전히 좀 강한 종목들 이런 쪽에 그리고 혹은 또 중소형 개별주 이런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또 지금 수익성이 지금 한 단계 레벨업 되고 있는 국내외 공장 증설 효과가 앞으로 성장세를 좀 지속을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으로 또 신고가를 형성을 한 현대위아라는 종목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상 최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2위의 자동차 이제 부품 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현대모비스에 이어서 2위 업체인데요. 뭐 엔진이라든가 변속기 뭐 이러한 부분을 만드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현대기아차의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현대차가 한 27%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기아차가 한 14% 정도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쪽뿐만이 아니고 기계 부분, 이러한 공작 기계 부분, 이러한 부분도 한 25% 정도는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차 그룹이라는 그런 안정적인 또 수익원을 확보한 그러한 기업이고요. 앞으로 이제 성장의 부분은 자동차 부품의 증설 효과, 이러한 부분이 좀 본격화되면서
좀 추가적인 주가의 좋은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상장이 한 65,000원, 공모가가 65,000원이었죠. 상장한 이후에 5개월 안에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받으면서 17만 원대로 급등을 했었죠.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시면 한 1년 기간 동안 12만 원에서 17만 원 요 사이에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상당히 좀 긴 시간 동안 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답답한 그러한 주가의 흐름이었죠. 근데 이러한 부분을 사실 어제 이 부분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수익성의 어떤 개선, 수익 구조의 개선 부분으로 좀 강하게 돌파했다는 거죠. 또 메이저들의 수급을 기반으로 한 이런 부분으로 확인해 볼 부분이 바로 영업이익률, 눈에 띄는 부분이 영업이익률의 상승 부분인데요. 2009년도에 3.9% 정도였던 영업이익률이 2010년도에 4.3%, 그리고 작년에 5.2%로 개선이 됐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7%대로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2분기에도 한 7.8% 정도가 기록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당히 좀 인상적인 그러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공작기계 부분, 기계 부분에서의 수주는 약간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국내에서의 자동차 IT, 이쪽에 설비 투자가 약간 줄어든 부분, 이 부분이 좀 주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 악화에 좀 따라서 공작기계 수주 부분은 약간은 좀 둔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이런 유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자동차 부품, 차 부품 쪽에서의 증설 효과, 이 부분으로 성장세는 좀 지속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월봉을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상장 이후에 가파르게 좀 상승한 이후에 1년 동안 12만 원과 17만 원 사이에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다가 전일 강하게 그 부분을 좀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17만 5천 원에서 17만 9,500원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6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다음 살펴볼 종목은 코스닥에서 또 실적의 성장세가 계속 지속이 될 거라는 이러한 분석으로 역시나 또 신고가를 형성한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인데요. 많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기업인데요.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24% 정도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8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상당히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적인 부분을 보자면 중국의 관광객 증가 부분, 테이블 드롭백의 상승 부분, 이러한 부분으로 수익성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인 관광객의 이 상승 부분은 제가 며칠 전에 호텔 신라를 좀 점검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한 중국인들, 이런 그 외국인들의 관광객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가 이제 8월 22일 날에서 28일까지 해서 미주 지역에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MDR을 실시를 했는데요. 중국의 그 내용적인 부분을 보자면 앞으로의 그 성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국의 VIP 고객에 의한 지속적인 실적의 성장에 대한 부분, 워커힐 카지노 확장 부분, 계열사 통합 부분, 영종도의 리조트형 카지노 설립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성장 동력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밝혔는데요. 그 내용적인 부분을 보자면 워커힐 카지노 확장 부분은 현재 지금 SK 네트워크스와 지금 협의 중이죠. 작년에 이제 SK 네트워크스에서 워커힐 호텔을 흡수 합병을 하게 됐죠. 그래서 SK 네트워크스와 지금 협의 중인데요. 빠르면 3분기, 늦으면 4분기 내에도 협상이 좀 완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까지 감안을 했을 때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확장 효과가 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을 충분히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열사 통합 부분을 좀 보자면 제주 그랜드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이미 합병 완료가 됐죠. 그래서 3분기부터는 실적에 반영이 될 거고요. 2013년도 내년에는 이제 부산 카지노, 그리고 2014년도에는 제주 롯데 카지노도 좀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영종도의 리조트형 카지노 설립 부분, 이 부분도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16년도에 1차적인 오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 위치에서도 충분히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가담을 하실 때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약간 소폭 눌릴 때 15,500원에서 15,750원 이 사이 에서 말씀드리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은 15,000원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와 파라다이스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2분기 국내 상장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줄고 적자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 협의회에 따르면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163개 업체의 2, 4분기 매출액은 399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9% 늘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조 7천억 원으로 16.26% 줄고 순이익은 12조 3천억 원으로 무려 39.11%나 감소했습니다. 상장사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평균 5.19%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5%보다 1.56%포인트 낮아졌는데요. 상장사들은 천원어치를 팔아서 약 52원의 이윤을 남긴 셈입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나빠졌습니다. 건설업종은 적자로 돌아섰고 운수창고업과 전기가스업은 적자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의류정밀, 섬유의복, 통신, 화학업종 등도 순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적자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 상장사 5곳 중 한 곳은 순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압박했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하반기에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유럽 재정위기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정작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 거래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6개 대기업 집단 매출액 가운데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은 13.2%로 지난해 12.0%보다 1.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재벌 총수가 있는 38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6%로 총수가 없는 8개 집단 11.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계열사 지분이나 총수 일가, 2세 지분이 많고 서비스업에 편중된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총수가 있는 집단 중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4.5%로 지난해보다 높아졌는데요. 내부거래 금액도 139조 원에서 139조 원으로 30조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STX, SK, 현대자동차가 20% 이상으로 많았고요. 그 내부거래 금액이 많은 집단은 삼성, SK, 현대차, LG, 포스코 순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상위 5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합계는 132조 원으로 46개 전체 집단의 70.9%를 차지했습니다. 대기업 집단 계열사 중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56.3%에 달했는데요. 이들 계열사는 시스템 통합, 부동산, 광고 등 물류 등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비판받는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내년 3월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창사 이후 45년간 지속되온 밤샘 근무가 사라지게 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현대차 노사는 어제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1차 임금협상 본교섭에서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과 부분 파업을 거친 후 113일 만인데요. 국내 사업장의 대표격인 현대차가 노사 자율협상을 통해 실질 노동시간 단축에 합의함에 따라 국내 산업계 전반에 고질적인 병폐인 장시간 근로관행이 사라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오는 2013년 3월 4일부터 주간 연속 2교대 전공장 본격 시행, 시간당 생산대수 향상 등 생산성 제고를 통한 총생산량 보전, 조합원들의 임금 안정성 증대를 위한 월급제 시행, 사회공헌 기금 50억 원 조성 등이 담겨 있습니다. 임금 부분에서는 기본급 9만 8천 원 인상과 함께 성과급과 사업 목표 달성 장려금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습니다.
올 임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 문제는 특별협의에서 따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네. 끝으로 내년에 보험료가 10,000원대의 실손 의료보험이 나올 예정입니다. 보험료 갱신 기간도 단축된다고 하죠.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손 의료보험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실손 의료보험은 1만 원대까지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험료 갱신 기간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보험료가 싼 것으로 갈아타기 쉬워집니다. 또 보험 보장 내용을 최대 15년마다 바꿀 수 있도록 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실손 의료보험은 사망 등 다른 보장과 묶어 팔면서 총 보험료를 7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으로 받아왔는데요. 실손 보험만 떼면 보험료는 1만 원대로 떨어진다고 금융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상품은 자기 부담금이 20%로 설계되게 됩니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자기 부담금이 10%인데요. 비율이 높으면 지급액은 적지만 보험에 가입하고도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보험사에 청구된 비급여 의료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 심사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리 체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